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한테 PT 자료를 줬냐면은 여러분 이 과목이 교재가 없습니다. 교재가 없고 실제로 시중에서도 무역 관련해가 투자 관련해서 좀 이론적이고 조금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좀 너무 거시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과목에 도움이 안 되는 교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게 이 교재 값을 대충 책을 저도 한번 선별 실렉션 한번 해봤는데 기본이 3만 원이고 2만 매천 3만 매천이더라고. 여러분 형편에 그 책이 몇 권은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그 너무 부담이 가게 해서 앞으로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PT를 만들어서 여러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조교들이 조금 힘들겠네. 그때마다 카피를 하려니까. 사실 여러분한테 제가 한 주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되나 하고. 실제적으로 이 과목이 원래는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해가지고 1, 2로 갈라가지고 이걸 연속하기로 했는데 학교 정책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교수님 한 학기 하고 또 나중에 2학기 때도 들을 때는 요거하고 달리 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더라도 1과 2를 연속해버리면 1을 못 들은 사람들은 2에 들어가면은 힘들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여러분들 기업 활동 중에서 여러분 보직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그 익스피리언스 우리 수학하고 똑같아요. 이 수학을 여러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공부하셔야 대학을 들어왔지만 수학은 철저히 반복 학습에 의한 결과 과목입니다. 암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복 학습에 의한 이해를 하게 되면 수학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 똑같아요. 기업의 보직들 중에서도 가장 반복 학습에 의한 이해도를 올려서 자기가 그 직무를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그 보직의 분야가 1번 격리입니다. 격리. 2번이 무역이에요. 그래서 격리직이나 무역직을 뽑을 때는 절대 경험 있는 사람 말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경력직을 많이 요구해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제가 무역직을 뽑을 때는 경력직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무역직 같은 경우나 격리직은 들어와가 너무 오랜 시간을 더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격리직 같은 경우도 왜 될 수 경력직을 뽑았냐면 제가 회사 커지면서 보통 결산서를 한 두세 번은 치야 돼요. 결산서를 친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1년 단위로 우리나라의 피스컬리 회계 연도가 한 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 다음에 익년에 들어와가지고 결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산서를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을 한 3번 정도는 거친 사람만이 회사의 격리를 수월하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도 마찬가지다. 한 3년은 굴러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래 해야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무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보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펼쳐나오고 이런 게보다는 남은 경험에 의해서 또 경험이 축적된 거에 의해서 자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무역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걸 어떤 각도로 풀어가느냐 이게 저한테는 사실 관건이었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 좋죠. 그러나 이걸 한 학기 동안에 다 하려니까 그러면은 너무 프랙티컬한 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감을 또 못 잡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고기에 살을 이야기하려면은 결국 생선의 머리와 뼈대와 꼬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건데 여러분한테 생선 머리는 여기 머리고 여기 꼬리고 이거는 중간에 등뼈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디테일하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카피 부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3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다음 수업 때마다 보조자료가 나옵니다. 보조자료도 카피가 나와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심지어는
세관에서 통관할 때 아주 디테일한 서류, 그리고 관세사에서 무역회사로부터 청구하는데 디테일한 서류까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무역 신입하시는 분들 저한테도 후배들이고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세관사에도 물류 쪽에 연관될 때, 로지스틱스하고 연관될 때 그 명세서에 당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무역하다 보면 스파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럼 그 명세서에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항목이 20몇 가지나 들어있습니다. 그거 조금씩 붙이면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에 대한 베타는 이거 왜 내야 돼요? 왜 이걸 내야 돼? 왜 핸들링 차지를 내야 되는데? 따지고 들어갑니다. 왜 이게 CBM이 어떻고, 그다음 무역의 그 거리가 디스턴스가 어떻는데, 여기에 중량 칼고라 하더라도 이렇고 얼람스가 얼마 주어지는데, 그럼 안에 CBM 계산대가 이리 들어갔는데 왜 내가 초과 중량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때리는 것도 종가세하고 종량세가 있는데 왜 내 종량세까지 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 핸들링 차지를 왜 내 운송 수배가 자동으로 되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컨테이너 비즈니스 내가 연결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핸들링 차지를 받노? 이런 식으로 따지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역을 하게 되면은 제한이나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돈을 더 덮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원가에서 부담이 오겠죠, 그죠? 그럼 무역을 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경험을 해봐야 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 보직하고 무역 파트에 일하는 사람과 차이가 나요, 비용에서. 그리고 또 창업을 해서 자기가 무역을 해보는 사람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시간에 맞춰서 풀어가느냐.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빼고, 그게 빼니까 14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풀어가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저로 봐서는. 일단 수업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한테 파일 나눠줬죠? 저 PT 자료를. 그리고 왜 파일을 줬겠습니까? 그때마다 PT가 나오면 그 맞는 부분을 파일을 꼽아놨다가 보조 자료가 나오면 그 뒤에 꼽을 거 꼽고, 그리고 새 PT 자료가 나오면 새 PT 자료 다음 파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책 한 권이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고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서브노트를 또 가지고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자기가 스스로 저 수업을 듣고 또는 보고 될 수 있으면 이제 PT 켜는 건 안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PT를 켜기 시작하면 저기에 몰입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오감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감을 동원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남고 자기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고 좀 피곤하면 엎드리더라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쓰는 거 보고 듣고 열심히 쓰고 하고 손을 올리면 안 됩니다. 양손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오래 가져갑니다. 자꾸 손을 이용하셔야 되고. 그 PT 자료 맹하면 나중에 졸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업할 때 너무 PT 자료에 의존하는데 여러분 기억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단지 그 기억이 오래 남는 것은 중간 스틸이 들어갈 때만 오래 남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왜 히트를 친 줄 압니까? 처음에 선전할 때 미국 영화 사이의 삽입 장면으로 햄버거 한 입 물고 있는 장면을 붉은 입술에다 그걸 화면에다 삽입했습니다. 살짝 삽입하고. 그래 충격을 주기 때문에 햄버거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오늘 햄버거가 튀가지고 오늘 빅맥지수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 화면에 고정되어 눈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머리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손을 자꾸 쓰세요. 자꾸 쓰고 쓴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서브노트에다가 자기만의 그거래가 요약해서 옮기고, 그래가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래야 자기 것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내야 돼요. 끝내가지고 중간고사가 다 돼가면 마지막 한 번 더 리마인드 해가지고 반복학습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볼펜 없는 사람,
옆에 쓰는 이면지라든지 쓰는 거 없는 사람 있죠? 그러면 PT 자료에 이면에라도 쓰세요. 이면에라도 디테일한 거 들어가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수업은 무역이란 아직도 안 가져왔어? 앞에 한 친구 오더만은. 네, 그래. 제가 젊었을 때 출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가 막 저를 손짓한 부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여자들이 왜 저래,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 무슨 일이요 하고 갔어. 가니까 세상에 제가 밑에 파자마 입고 위에는 양복하고 넥타이를 다 매고 밑에는 파자마 입고 출근을 해요. 너무 정신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자, 무역이란 들어갑니다. 자, 무역을 뭐라고 보십니까? 무역이란 뭡니까? 무역. 자, 날아가는 거래. 또 무슨 거래? 자, 그렇지. 광범위하게. 옛날의 무역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페니키아 또 뭐 크레테섬에서 나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고조선 시대나 중국 시대에도 무역이 존재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원래 무역의 역자가 사고 파는 걸 이야기하고, 무자는 머물러서 조개패자가 들어간다 이래요. 옛날에 조개패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물물교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걸 사고 파는 행위에 들어갔는데, 무역이라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고 먼 거리의 거래는 다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도 무역이 존재하고 국제에도 무역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저 학생이 말한 대로 옛날에는 재화, 즉 이게 강범위하게 하면 재화라 그러죠. 재화라는 건 돈이나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무역이라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용역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 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어떤 right. 우리가 right라는 것은 산업재산권, 또 지적재산권, 뭐 초상권, 우리 아이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죠. 지적 인적권, 또 뭐 아이돌 초상권, 이가 딱 광범위하게 싸고 파는 걸 갖다가 무역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의 일본적인 용역인의 제압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심지어 중국에다 뭐까지 우리가 무역을 해 먹습니까? 뭐 러닝맨의 그걸 본떠가 아빠 어디가 그런 거 본떠가 그런 내용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 팔아먹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광범위하게 다 무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만큼 발전한 거죠. 발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걸 국내라는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어로 domestic,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건 oversea라든지 international 하죠. 해외 무역 또는 국제 무역. 요즘 뭐 더 나아가지고 요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로벌, 그죠? 요즘 더 나아가서는 요즘 뭐 강무임하죠. 요새 또는 볼더리스. 그래서 초국적, 그러게 이 요즘 트랜스내셔널이라고 하죠. 인터내셔널. 이 인터내셔널, 트랜스내셔널, 그죠?
앞에가 다국적 멀티내셔널. 이 억수로 거의 강범해진 겁니다. 뭐 무역이라는 게 그냥 뭐 해외에서 내 물건 좀 팔아먹고, 물건 팔아먹는 논리는 옛날에는 리카르도의 생산 비교의 법칙에 의해서, 예? 생산 비교 성입니다. 또는 무역 균형 성에 이거에 의해서 옛날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부터 설명하자면은 생산 비교성이라는 거는, 즉 내가 A국에서 안에는 생산을 만들었는데 수요와 공급 원리, 생산과 소비 원리가 남더라. 이만큼 생산을 하고 나니까 남는 걸 B국에다 팔아먹는데 이거에 대한 가격이 여기에 가니까 괜찮더라. 여기 팔아. 여기도 생산을 요만큼 하는데 얘들은 소비는 이만큼 다 하더라. 그래서 요만큼 넘어가는 이게 생산 비교성입니다. 리카르도의 생산 비교 우위의 법칙이죠. 그래가지고 무역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무역 균형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로세로 XY 좌표대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곡선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즉 소비가 많은 동네는 생산이 적죠. 그러면 거꾸로 이걸 균형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균형 있게. 여기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 수요는 많은데 생산이 적더라. 그럼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거기 우리나라 그 시장이 무역이 시작이 농산물부터 수산물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 강산물 들어가고, 그래 된 것들이 이제는 아주 광범위하게 이래 흘러가는 겁니다. 멀티내셔널, 다국적 기업이 그래서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그래 생기고, 이제는 트랜스내셔널 코퍼레이션, 초국적 기업이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초국적 기업 속에 살고 있는 앞으로의 행동 주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우리 때는 아니에요. 우리 때는 다국적 기업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패트리어즘을 탈피해야 됩니다. 이 패트리어즘이 뭐죠? 페이트리어티즘이라, 이게 뭐지? 이거 탈피해야 됩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제가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자카르타, 저는 세마랑에 제 그 거래하는 17년간 거래해왔던, 이제 19년이 되네. 19년간 거래해왔던 제 독점 그 공장이 있습니다. 세마랑이라고. 그럼 자카르타에 경유해서 세마랑을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죠. 그래 가는데 자카르타 또 비즈니스 때 머뭅니다. 자카르타에서 제가 물건도 가져오고, 제가 식품 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할랄 식품을 거꾸로 인도네시아 쪽에 넘기고, 또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미얀마제 할 때는 구상무역 바타 시스템, 물무관이죠. 그 미얀마의 그런 아마뉴레하고 공시간이라고 아마뉴레 차이 때문에 그걸 달러로 익스체인지 해버리면 환율이 되면 내가 환위험을 다 안고 그 바가지 씁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 가치만큼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 미얀마 수출하고 나서. 그래야 할 때 그 시점에서 학교를 사귀게 됐고, 그래 아직도 그 학교 인맥 동의가, 제가 일본 계열도 좀 사귀고 이래서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가면, 자카르타 가면 하나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이야기를 저는 앞으로 하면 두서없이 할 겁니다. 당분간은. 이게 사실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컨셉, 맥락, 무역이라는 게 뭔지, 또 이걸 들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속에 정신무장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지식을 함양시킬 건지, 그리고 나서 그 어느 적당한 이론과 적당한 자기의 실기 실습이 자기한테 겸비돼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나갔을 때, 또 무역인으로서, 또 한 직장에서, 요즘 뭐 다들 글로벌이니까
글로벌하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기업은. 그래서 지금 뭐 설령 해외에다가 생산기지, 즉 해외에다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 요소를 이전시켜가지고 거기에다 제조 기지를 설치해가지고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해외에다 판매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해외 판매법인을 통해서 물건을 상시적으로 팔아내는 구조를 거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제는 지금 대우조선 해양의 위험은 당연한 겁니다. 선박도 미리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한진중공업이 수빅에다 필리핀 수빅에다 진출한 게 오히려 살아남는 계기가 됐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세계 다국적 기업에 가진 선진국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해외 속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어요. 늦다 보니까 어떤 세일즈 부분에서 위축이 오니까 대만 나라의 경기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니까 결국 경기 영향이 여러분 취업까지 또는 솔직히 기존 3대의 구조조정과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문제점이 많은 게 우리나라 대기업 안에서만 주머니 배만 채우고 2세 3세 내려가가지고 경쟁력 없이 자꾸 내수적인 그런 것만 자기 빌딩에 빵집에 먹고 커피점에 먹고 식당 차려 먹고 이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트랜스내셔널이라는 이 초국적이라는 말이 이 일본 기업에 내 예를 하나 들게요. 뭐 도요타라고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카르타에 일본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자동차는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엔들에다가 일찍 진출해가 거기에 관련 부품하고 이제 부품만 팔아먹어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지 인도네시아 쪽에 여러분 왜 우리나라 오토바이가 효성이고 왜 진출을 못합니까? 일본에 오토바이 엄청난 비싼데도 일본 오토바이가 히트를 치는 이유는 금리하고 부품입니다. 저 금리가 뭐냐? 지금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되죠. 우리나라 금리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팩토리라든 리스라는 금융 기법을 알게 되면 모르지만 할부 금융 알죠? 그게 아직도 고금리에 속합니다. 6, 7%. 제가 5%대로 이제 할부 우리 회사 제가 물류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은 다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대단한 오토바이 기업은 마이너스 금리에 일본의 기업을 금리를 자금을 하려니까 인도네시아에는 그 비싼 오토바이를 저금리로 주도 1, 2%만 남가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젊은 월급쟁이한테 오토바이 주뿌리. 그러니까 60개월 할부 기본이 60개월 할부 이래 줍니다. 금리 거의 없이.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도요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싸움에서 이미 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처음에 엄청난 서비스 잘해줍니다. 일본 같은 경우 미얀마 병원도 확 차려줍니다. 의료 장비, 우리가 MRI, CT 촬영 이런 거 미얀마 병원에 그 양곤에 설치해줍니다. 전기 통신 시설 막 해줍니다. 일본. 그 다음 뭐로 빼먹습니까? 부품, 그 관련된 설비 교체, 수리, 리페어, 레노베이션 하는 거기에서 빼먹습니다. 부품값 억수 비싸게 전화기 교체하면 전화기에서 그 부품 안에서 빼먹습니다. 그러게 하나의 팩토리얼 기법을 써가 중장기적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이거 다 선진국에서 했던 기법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뛸 무대는 일본이고,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도요타에서 기업 모집한다. 왜 누구 일본인 모집하노? 술 한잔 하면서 일본의 내보고 컴플레인 하더라고. 긴사. 우리 아들 일본어 쓰는데 영어 아들이 내부터 혀가 짧아서 그랬는지 농담삼아 영어가 잘하는데 인도네시아 말이 영어를 잘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기 억수로 쉽습니다.
왜 음차가 돼 있고 영어로 쓰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그래서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인도네시아 말하고 영어가 잘 못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써먹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이 친구야 너가 명시에 도요타 하면 다국적 기업인데 왜 일본인을 고집하노? 어? 영어 잘하고 인도네시아 잘하고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 졸업하면 천지다. 그 당 7년 전에 한 모집해봐라. 일본인 제외하고 주재원을 쓸 수 있는 그걸 한 모집해봐라. 내가 공명했는데 우리 한국인을 내가 추천했습니다. 그 당시 부경대 물리학과 나온 친구 여자애 한국에 넘어가고 추천해가지고 영어 잘하고 인도네시아 말 잘하니까 너희끼리 일본을 꼭 소통할 필요 있나? 세계 다국적 기업에서. 그리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성관이 원래 인랜드라 하더라도 섬이 약 7천여 개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간이 거래하면 어차피 배로 움직여야 되니까 배간이 거래하면 무역하고 똑같아 이거지. 단지 관세가 없을 뿐이지. 그런 맥락에서부터 언어도 안 통하는 게 공용어 영어가 많아요. 인도네시아는 자기들끼리 말 안 통하는 데 많습니다. 언어가 틀렸어. 그럼 영어로 다 공용어 씁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끼리도 뭐 일본어로 할 필요 뭐 있나. 자 거기에서 뭘 느낍니까? 이제는 한국 고집하지 마십시오. 한국 자본이 시원찮으면 취업할 데가 별로 없고 위에 상층부가 필요하면 여러분 밖을 나가면 돼요. 저도 묵고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밖을 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집하지 마세요. 왜? 이제는 초국적이라는 거는 자본이 있는 곳에 무조건 하고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제하나 사람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의 장점이 뭡니까? 그 나라 안 가립니다. 능력만 있으면. 지금 특히 그런 기업들하고 똑같이 지금 옛날에는 유엔기구라든지 관련 NGO 산하라든지 이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문제점이 많았어요. 사실 유엔의 그 뉴욕에서 너무 미국이 뒤에서 조정에 일머리 털다 보니까 이제 그걸 오바마가 왜 대단하냐? 8년 전에 오바마가 그런 걸 풀기 시작한 겁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나중에는 기록이나 그 미국의 헤게모니를 오히려 거꾸로 풀고 도덕과 윤리와 그런 자유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존중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죠. 대빵이죠. 러시아 꺼지고 중국 갑으로 사도 미국 안 됩니다. 저는 밖에서 느껴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강대구에 미국 배잖아. 거기에서 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협력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뭘 봅니까? 나라 안 봅니다. 어빌리티, 마인드하고 어빌리티만 있으면 뽑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저 태국 뱅콕에 가면은